자, 좋습니다. 우리 얘기가 이제 좀 시간이 자꾸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시 한 편만 더 청해서 듣도록 해볼까요? 제목은 술래는 등을 돌리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술래는 등을 돌리고. 신철규. 허공을 쓸며 손바닥 하나가 떨어진다. 술래는 플라타너스 나무에 기대어 주문을 외운다. 잡혀온 아이는 한 손은 술래에게 맡기고 소금 기둥이 된 아이들에게 손사래를 친다. 술래가 고개를 돌릴 때 아이들은 숨을 멈춘다.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낙엽들. 벼랑 끝에서는 아래를 보지 말 것.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빠르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술래의 등 뒤에 다가간다. 낙엽 하나가 술래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다. 술래는 주문을 다 외우고도 돌아보지 않는다. 아이들이 술래의 등을 껴안는다.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술래는 등을 돌리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서술적인 그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 시는 또 어떤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노래, 노래 붙여가지고 하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일본에서 건너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릴 때 이런 놀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약했고 하다 보니까, 술래가 한 번 되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빠르지 못한 친구들은 아이들 놀이들이 좀 그래요. 이상하게 집단을 이룰 때 뭔가 그것이 뭔가 본능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이렇게 술래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뭔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술래가 느끼는 외로움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감?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는, 저기에 속해 있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에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딱,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 이렇게 건드리고 나서, 터치하고 나서 막 뛰어서 도망가잖아요. 저 어릴 때는 달리기를 워낙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동네 형들 다 저보다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좀 못하면 자기가 막 울고 그러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껴안고 끝나는 놀이는 어떨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침 저는 이 시 쓸 때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한참 뒤돌아보니 그 시집을 내고 나서 보니 김종삼 시인의 심청이 나오는 시가 있거든요. 심청? 네. 심청이 나오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영향이 여기에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일정 정도 시적 영향이 들어와 있던 것 같고 이 시는 제목을 처음 떠올리고 썼던 시예요. 우연찮게 그냥 이런 구문이 떠올랐어요. 그런 놀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됐는데 첫 시집의 제목 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다른 걸로 제목이 됐죠. 네, 됐습니다. 독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철규 시인은 학위를
김종삼 네. 논으로 네. 이렇게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삼 시인의 시적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뭐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문가시니까 아마 아주 그 해박한 분석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시인의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행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여쭙고 대답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래는 등을 돌리고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허공을 쓸며 손바닥 하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첫 포문을 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허공을 쓸며 손바닥 하나가 떨어져? 그렇다면 뭐지?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들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술래는 플라토너스 나무에 기대어 주문을 외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주문은 물론 아까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술래가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시를 들여다보고 독자의 입장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문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술래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떤 세계, 술래가 닿고자 하는 그 세계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에 보면 잡혀온 아이는 한 손은 술래에 맡기고 이렇게 돼요. 잡혀왔다? 물론 술래 놀이를 한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잡혀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채집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 술래가 그는 주문이죠. 술래가 그는 한 세계입니다. 간절히 우리들에게 뭐 달리 얘기하면 강요라고 해도 되고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세계에 대해서 술래는 공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한 거대한 집단이죠. 세력이라고 보면 거기에 채집된 아이는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시를. 그래서 채집된 아이는 한 손은 술래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술래가 이미 형성하고 있는 그 세계에 맡기고 일부분을 맡기고 소공기둥이 된 아이들에게 손살이를 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소공기둥이 된 아이들은 술래가 또는 술래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프레임입니다. 그 안에 고착화된 아이들에게 이 잡혀온 아이가 손살이를 친다. 아니다. 이 세계는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좀 했습니다. 이 시를. 그리고 술래가 고개를 돌릴 때 아이들은 숨을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아이들은 아직 술래화되지 않는 아이들이죠. 술래는 거대한 권력이고 거대한 프레임이고 하나의 고착화된 세계 이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한 아이는 뭐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시를. 그래서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낙엽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신이 만든 그림자는 이 술래가 거느리고 있는 세계관과 일맥상통한 한 세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 세계는 뭘까? 그 세계는 이 시대의 그 세계는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벼랑 끝에서는 아래를 보지 말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술래가 형성하고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벼랑 끝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표면적으로는 이게 술래잡기 놀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시대성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아주 예리한 비판이 아닌가. 이게 과도한 의미 부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읽게 돼요. 이 시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빠르게 주문을 외우고 있는 술래의 등 뒤에 다가가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가 쳐놓은 그 거대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도 굴하지 않고 견딘 아이겠죠. 네. 견딘 아이겠죠. 그래서 순례의 등 뒤에 다가간다. 그 다음에 낙엽 하나가 순례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다. 자, 순례는 주문을 다 외우고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낙엽 하나가 순례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은 새로운 메시지거나 순례가 형성하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깨뜨리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 아니면 어떤 희망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는 자기가 이 형성하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음과 동시에 그것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어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읽힌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순례의 등을 껴안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최종적으로 순례의 그 덫에 또는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로운 아이들이겠죠. 그 자유로운 아이가 순례의 등을 껴안는 그 행위는 역으로 순례가 바라볼 때는 이 아이들이 잘못된 아이고 이 아이들이 방해인이고 이런 개념으로 순례는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순례가 얼마나 불쌍한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좀 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애정을 가지고 또는 연민을 가지고 토닥거려주는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독자의 입장에서 어때요? 시인의 입장에서 독자가 이렇게 내 시를 이렇게 해석하다니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모든 해석은 다 과도하죠. 과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런 시는 소박하게 쓴 시예요. 실제로는 소박하게 쓴 시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또 이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좀 놀이적인 요소들과 놀이의 어떤 실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규칙들 같은 걸 좀 더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추상화시켰어요. 좀 이 시보다 최소한 한 1.5배 길었던 시를 제가 퇴고하면서 많이 줄이면서 오히려 어떤 뭐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지점까지도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례 같은 존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른 존재로부터 떠밀려난 오히려 뭐 어떤 경계 또는 그 끝에 있는 사람. 불안과 절망의 어떤 상태에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썼어요. 어떤 그 놀이적인 부분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 거창하게 막 연결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런 것이 좀 아주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에서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미지 같은 경우 짧은 시긴 하지만 좀 눈에 띄는 것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구절 같은 경우도 허공을 쓸며 손바닥이 그러니까 내려앉는다라고 내려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뭔가 아주 고요하게 떨어지는 장면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어떤 영화들의 한 장면처럼 나뭇잎 하나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시오가 가시는 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찰랑찰랑 내려가는 그것이 손바닥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조금 더 주고 싶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읽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의도된 의미다. 의도된 의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면적으로는 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죠? 같지만, 그 놀이 뒤에 숨겨진 또는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그 놀이라고 하는 문화
또는 놀이라고 하는 행위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함과 동시에 시인이 의도하고 시인이 가지고 있는 뜻은 더 깊이 시임에 이렇게 가라앉혀서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하는 아주 고도의 정제된 그런 어떤 뭐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구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보통이 아닌데 쉬운 시가 아닌데 뭐 이런 쪽 뭐 아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뭐 고맙죠. 근데 이 시가 그나마 이제 좀 시다워진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고 과정이 되게 중요했고요. 이게 아마 13년도에 제가 등단하고 한 2, 3년 있다가 쓴 것 같은데 시집에 넣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의미화 시켰던 것은 세월호 사건들이 또 이 시를 고치게 하는데 일정 정도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뭔가 그 사건이 전에 쓴 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신철규 시인의 시 두 편을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지금 이제 시집이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시집인데 이제 문학동네에서 발간한 시집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금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어디 저기 주문하면 책장 제일 아래쪽에 제일 위쪽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있겠죠. 문학동네에서 아주 좋은 시집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서점에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요약해서 나는 이 시집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지 다 쳐내버리고 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막 시집의 순서라든지 배치들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또 돌아보면 또 중구난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시집에 대해서 평론을 써준 신영철 평론가 같은 경우는 좀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또 쓰셨고 그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또 읽어주신 부분인데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요. 공동체에 사는 인간 또 그리고 그런 어떤 무리를 이룬 인간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고 또 어떻게 갈라서게 되는지 뭐 그냥 그런 얘기들도 이 시집에는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면서 살아야 될까? 뭐 좀 잘 지내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이죠.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시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뭐 우리가 속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시인의 시적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세계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획은 있는데 그래도 우문이긴 하지만 자, 첫 시집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던져졌고요. 또 시적 세계에 대해서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다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바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립한 세계관을 담아낸 시집이 이제 이 시집인데, 그럼 지금 이제 시집이 나온 지 한 2, 3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계획하고 계시는 제2의 시집, 제3의 시집이 이렇게 쭉 펼쳐질 텐데, 따로 뭐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저기 기생충에서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저는 계획이 있었다 해도 뭐 워낙 잘 안 지켜져 가지고 그래서 근데 시집 두 번째 시집은 내년쯤에는 아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제가 이번 여름 방학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계속 시간에 쫓기고 뭐 또 일에 쫓기고 혹시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과 일에 쫓기는 것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쫓기게 되는데요. 이 게으름 아까 나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나태와 싸우고 성공한다면 나름 일정 정도 성공한다면 계획대로 그렇게 될 것 같고 첫 시집에는 많이 뺐어요. 발표된 시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물론 제시가 이렇게 아주 짧지만 않아서 한 64편 실려 있을 건데요. 다음 시집은 시를 제가 1년에 한 서너 편 쓰니까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쓸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게 몇 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시집 나온 지가 내년이 한 5년쯤 되니 그럼 한 50편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첫 번째 시집보다는 조금 볼륨이 조금 이렇게 좀 작아지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한 50편 정도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고 뭐 매번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좀 더 짧게 쓰자, 좀 더 짧게 쓰자. 우리가 계속 요새 코로나 때문에 줄이는 거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줄여야 되는 건 말이겠죠. 오늘도 말을 많이 했는데요. 말의 경제성과 말의 정확성을 살리는 것은 결국에는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러한 어떤 정수를 보여주고 정점과 어떤 첨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의 첨단이기도 하고 말의 정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를 쓰고 싶고 또 그런 시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신철규 시인의 시적 세계의 점핑입니까? 점핑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또 고양되고 더 나은 세계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이제 좀 다소 긴 시간인데 아쉬운 그 시간도 그 부분도 많죠. 왜냐하면 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 프로에 가면 나는 이 말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꼭 하고 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자꾸만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참석해서 더 보태실 말씀은? 아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이번 학기, 저번 학기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찾아주신 분들에게 또 불러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참 요거 질문을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하셨잖아요. 네. 참 우리 문예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죠? 네. 우리나라에는 뭐 일견 들으면 뭐 100여 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런 데는 문예지는 한 10권 내지 뭐 그 정도 범주 안에서 우리가 20권 정도. 20권 정도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아마 이제 이제 이거는 우리 범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신춘문예를 지향하고 있는 또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비 시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일 텐데 신춘문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 그 스포트라이트 화려함과 동시에 또 아쉬움도 있죠. 그 출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무엇이 아쉬웠던가요? 뭐 혹시나 오해하신 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신춘문예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온갖 곳에 투구하다가 하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우편비만 못해도 한 15만 원 쓴 것 같다. 제가 이제 저는 한 50만 원 쓴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뭐 올해 처음 썼는데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그 기적적이에요. 저는 시적 재능이 없었고 뒤늦게 좀 시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습작이 길어졌는데요. 그때 제가 32살쯤에 등단을 했는데 지금 보면 좋은 나이예요. 근데 또 돌아보면 좀 빨리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늦은 나이였지만 그 당시에 조급함이 계속 있으니까요. 떨어지면 저는 막 예심에 또 한 번도 못 올라가고 막 이랬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춘문예 이런 거에 대한 뭐 아쉬움까지는 물론 이제 부럽긴 했죠. 문해지로 좋은 이제 문해지로 등단을 하게 되면 시집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발표에 대한 뭐 기회라든지 그 기회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고 하니까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잡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의례적으로 이렇게 청탁을 많이 주셨어요. 청탁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한 해 소화해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받아봤고 그것이 좋은 훈련이 되었어요. 뭐 그때도 막 이제 사회에 이제 저도 이제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바쁘게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창작하는 시간을 빼기가 힘들 정도로 그랬지만은 그것들을 치러내면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단기간에 그러니까 긴장을 좀 늦추지 않으면서 뭐 폭발적으로 좀 해봤던 그 시들 거의 한 60% 다 버렸어요. 실제로 급조된 시. 급조까지 급조도 있습니다. 급조도 있고요. 왜냐하면 계절이 막 4군데씩 5군데씩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야말로 야, 그 소화해내기란 초인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습작들 써놓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얘기하듯이 재고털이라 그러거든요. 재고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등단하고 나서 보니 그 시들을 전혀 발표할 수 없을 정도의 퇴작이었다.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춘문예는 아닌데 등단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면 자기 시를 보는 객관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 그것은 아주 좋은 자양 분위기도 하고 어떤 혜택이죠.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뭐 했고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 아쉬움은 없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등단 지면을 선택해서 정말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목적의식을 가지고 난 이 문해지 아니면 안 돼. 나는 이 신춘문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쨌거나 얻어 걸렸으니까 아쉬운 거 겸손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또래에 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사람들 만나보면 결국 다 그거예요. 그 전에 나 떨어뜨리고 된 친구가 내 친구고 동료 시인이 되는 거죠. 또 나 때문에 떨어진 친구가 또 나중에 또 내년에 다시 또 와서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시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후학들 앞으로 이제 뭐 또 우리 신철규 시인을 한 롤 모델로 해서 또 시인으로 출발해 가고자 하는 그 후배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그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지면으로 이제 좀 자주 뵐 수 있겠죠. 뵐 수 있고. 아마 여름방학에는 미뤄놓은 원고들이 있어서 좀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을호에 한두 군데는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마 그 시집이 나오면 한번 더 나와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철규 시인을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이나 아니면 원로시인들을 모셔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이룩한 세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작심을 좀 했습니다. 우리 젊은 시인이고 전도 유망한 그런 시인이시고 이래서 돌발적인 질문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엮어가고자 했던 의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시집간다. 신철규. 해가 설핏 넘어갔는데도 우째 이리 눈이 부실고 너가 고모들은 휴가 나왔으면 가만히 앉아서 쉬기나 할 요량이지 절에 물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하니 내사 모를 일이다. 처녀적에도 고디 잡으러 간다고 나서서 저물도록 집에 안 들어와 마음고생을 시키더만 너가 할아버지는 큰애기들이 싸돌아댕긴다고 얼마나 성화했는지 아이고 물파기 쑤시서 좀 앉아야 쓰겄다. 하늘이 온통 단풍 들었구나. 구야, 네 고디가 새끼를 어째 키우는지 아나? 고디는 지 뱃속에다 새끼를 키우는 기라. 새끼는 다 자랄 때까정 지 어미 속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않카나. 그라모 지 어미 속은 텅 비게 되겠제. 그 안으로 달이 차오르듯 물이 들어 차면 조그만 물살에도 견디지 못하고 동동 떠내려간다 않카나. 연지곤지 찍힌 노을을 타고 말이다. 그제서 새끼들은 우리 엄마 시집간다고 하염없이 울며 떼를 쓴다 않카나. 우리 엄마 시집간다고, 우리 엄마 시집간다고.